젊은이들도 몇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우리의 미래 관련해서 한번 좀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구상에서 철조망을 쳐놓고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유일하지요, 유일해. 그만큼 이제 독특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불리한 조건을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통일이 아니라 자유왕래가 목표입니다. 자유왕래. 자유왕래가 사실은 통일이에요. 사람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럼 그게 사실상의 통일 상태예요. 통일 상태.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무슨 뭐 단계적 통일 방안 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니 뭐 국가 연합이니 뭐 연방제니 이건 머리 아픈 얘기고 사람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새나 짐승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은 왔다 갔다 못 하는데 사람이 자유왕래하게 하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이제 정치지요. 그것을 가로막은 것은 또 정치와 또 국제 정치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 앞에 지금 역사적인 기회가 70년 만에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제일 큰 지금 장애물이 뭐냐? 국론 분열이에요. 분열. 의견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우리가 그런 공통의 개념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가령 대구에 간다든지 뭐 거기서 일반 시민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좀 다른 정서.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30%의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북과는 같이 살 수 없는 걸로 용서할 수 없는 걸로 그러니까 저기는 조금만 압박하면 붕괴되는데 무너지는데 저걸 손을 잡고 도와준다니 말이 되는가. 근데 붕괴로는 지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김일성 사망 때 전 세계가 저건 곧 무너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 국내외의 최고 전문가들이 짧으면 3일, 길면 석 달, 많이 길어도 3년이면 무너진다. 저기는 김일성의 나라인데 유지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94년 7월 10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전입니까? 25년 동안 견뎌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망한 꿈을 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람과 돈과 물자가 오고 갈 수 있는 자유왕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좋고 그네들을 위해서도 좋고. 근데 이제 대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북은 입장을 바꿔보면 공포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에 대한 공포, 한미 동맹, 미국 군사력에 대한 공포와 함께 남쪽에 흡수될지 모른다는 공포죠. 남쪽에 녹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뭐 적화 통일 뭐 북이 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핵을 갖고 뭐 남쪽으로 어쩐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경쟁은 이미 40년 전에 끝났어요. 70년대 말이 되면서 이미 그 경쟁은 끝났고 지금은 이제 그 총체적인 국력을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면 몇 배쯤 될까요? 100대 1입니다. 100대 1. 100분지 1이에요. 100분지 1. 예를 들면 현대 뭐 전쟁이든 현대 그 국민의 생활이든 그 에너지 양으로 재볼 수 있거든요.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가 이제 그 나라의 힘의 크기를 잴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제재를 받아서 더 못 들어가지만 북이 1년에 지금 중국에서 받고 쓰는 게 400만 배럴이라고 해요. 400만 배럴. 배럴은 이 도람통 있잖아요. 드럼통. 그걸 한 배럴. 400만 드럼통을 가지고 1년을 견뎌요. 근데 우리가 중동에서 사와서 쓰는 지금 쓰고 수출하는 원유가 몇 배럴쯤 될까요? 10억 배럴이에요. 10억 배럴. 그러면 10억 배럴과 400만 배럴 하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400만, 4천만, 4억, 200배, 250배가 되잖아요. 에너지는 그렇습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냥 쥐면 지푸라기처럼 부스러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굉장히 약한 거지요. 사실
눈으로 가서 보면은 특히 평양 말고 지방 같은 데 보면은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집이 쓸만합니까? 도로가 쓸만합니까? 가재도구가 쓸만합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체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다행히 이제 우리도 좀 먹고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이제 전환점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지금 이 근친주고 적대하고 갈등하고 대결하는 구조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만 이렇게 되냐? 근데 우리가 다 알지만 이 한반도라는 지정학, 지리정치학이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반도가 우리 저 지도, 세계 지도 보면은 맨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아시아 대륙 맨 동쪽 끝에 있는 섬은 일본이 있지만 맨 동쪽 끝에 있는 반도가 한반도잖아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 서쪽 맨 끝에 가 있는 반도가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고 포르투갈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고 레이건 때 국가안보 보좌관을 한 브레진스키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책 이름 잊어버렸네. 하여튼 유명한 저술에서 거대한 체스판. 네,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자, 유라시아 대륙을 억제 내지는 통제하기 위해서는 맨 오른쪽에 한반도, 맨 왼쪽에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 리스본, 이거는 독수리가 내려앉는 횃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앉으려면 이 닭이 횃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새가 내려앉으려면 그 횃대, 오른쪽 횃대는 한반도, 왼쪽 횃대는 포르투갈 미군 기지. 그런 것처럼 이 한반도는 미국에게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도 빠질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아주 요충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분단도 식민지도 되고 전쟁도 생기고 분단도 되고 고통을 받았는데, 고통을 받은 그 배경을 이렇게 보면 이 위치, 이 지정학적인 비극이란 말이죠. 옛날 2000년 역사에서 900번 이상의 외침을 받았다는 것도 이 위치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위치를 지정학을 지경학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 요즘에 지금의 몸부림인 거죠. 저 핀란드에서 온 사람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부러운 건 위치다. 저 노르웨이나 핀란드 여기 북유럽 사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세계 복판으로 나오려면 북해를 지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한참을 돌아서 미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근데 한국은 한복판에 옆에 보면 중국 있고 오른쪽 돌아보면 태평양 건너 미국 있고 일본 있고 러시아랑 반대한 이렇게 세계적으로 좋은 위치가 어딨냐.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위치인데 경제적으로 이걸 시각을 바꾸면 천하의 요충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비극 속에서 이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결국 왜 이 6.25가 끝난지가 6.25가 언제 끝났어요? 휴전협정일이 13년 7월 24일 늘 써먹는 날인데 6.25 끝난 날이 제 생일날이라서 하여튼 태어나서도 휴전체제, 군대 가서도 휴전체제, 장가 가서도 아들을 둘렀는데 그 아이들이 군대 갔을 때도 휴전체제. 이 언제 끝나는 거냐? 전 세계 전쟁사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임진왜란 다 전쟁 끝나면 빠르면 1년, 늦어도 몇 년 사이에 다 뒤처리하고 끝나요. 베트남 전쟁도 미국, 북한 싸웠지만 미국하고 베트남 싸웠지만 미국, 베트남이 지금 사실상 동맹처럼 다 있잖아요. 그런데 동서고금에 왜 한반도에서 한국전쟁만 남북이 형제간에 싸우고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왼수로 지내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지정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 세계에서 군사적으로 1, 2, 3, 4등,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1, 2, 3, 4등인 빅 1, 빅 2, 빅 3, 빅 4 나라가 삥 둘러싸고 있잖아요. 근데 이 네 나라의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공통 분모가 뭘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발명협회에서 나실 것 같은데. 태평양 채권 아니죠? 뭐 비슷하긴 하지만 좀 틀린 답이고 현상유지예요. 현상유지. 스테이터스 퀘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 미국은 뭐가 좋겠어요? 미국 모기도 팔아먹고 뭐 동맹도 강화하고 미일 동맹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하고 뭐 중국도 제어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일본이 뭐 이대로 좋잖아요. 뭐 통일되면 잘못하면 뭐 자기들 추월할 수도 있고 뭐 중국은 뭐겠어요? 순방치안이라고 입술이 무너지면 이가 시린데 이대로 있는 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러시아를 갔을 때 작년인가 모스크바에 정치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주변 이제 한반도 주변 4강 중에 유일하게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네 나라의 공통점이 이제 현상 유지인데 이게 현상을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현상 변경. 근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후보 때 뭐라고 그랬느냐.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지금 쇠퇴하고 있다. 쇠퇴한 이유가 괜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개입하고 전쟁하고 그거 쓸데없는 짓이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첫째. 이제 이른바 신고립주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게 들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니까 지금 이 국면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톱다운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김정은이 북한은 시스템 자체가 톱다운이에요. 모든 결정 권한이 김정은에게 집중되어 있고 미국은 시스템이 있죠. 뭐 외교 안보 강요들도 있고 NS라는 시스템도 있고 뭐 거대한 정보기관 등등 있는데 다 소용이 없어. 그냥 트럼프가 트위터 한 장 날리면 이게 뒤집어지고 뭐 하는 그러니까 이런 특성 속에서 길이 열린 거란 말이죠. 사실 세계에서 가장 작고 못 살고 힘이 없는 북한 지도자를 불러다가 싱가포르에서 그 이벤트를 하고 어쨌든 베트남에서 합의문은 안 나왔지만 북으로 봐서는 엄청난 사실은 위신, 체면 아니면 뭐 국가 브랜드라고 할까요? 이게 된 거잖아요. 전 세계 어떤 나라가 그런 점에서는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저 비서실장을 모스크바 보내가지고 러시아 정상회담을 뭐 곧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가진 게 없고 또 약속으로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몸으로 체득해서 가장 그 강대국 사회에서 줄타기하고 강대국을 요리하는 기술은 아마 전 세계에서 북한이 최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기에 판문점에서도 뭐 철수했다가 또 뭐 트럼프가 또 트위터니까 또 복귀했다가 뭐 좀 그런 이제 보면은 저 사람들은 20년, 30년, 40년을 하던 일만 해. 그래 미국 담당이라면 미국 일만 몇십 년을 하는 것이고 남한 담당이면 남한 담당을 몇십 년을 하고 우리는 뭐 대사관에 2년 가면 뭐 다시 다른 데로 전근 가고 끼케야 뭐 1년, 2년, 3년 전문성이 쌓이질 않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무튼 또 그 북쪽에 강점이 있는 거죠. 한민족은 우리는 어쨌든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는 민족인데 북의 강점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런 외교술 그래서 탁월한 부분이 있지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맺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아우성이 뭐냐면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우리 대학은 다 가르쳤는데 취직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앞이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OECD 사무국에서 보고서 낸 거 보면은 한국은 2030년대에 접어들면은 0% 잠재 성장력이 0% 시대로 접어든다 이렇게 있어요. 0%가 된다는 건 대기업 빼놓고는 우리 국민들이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뒤로 빠꾸 한다는 얘기죠. 그 증거를 세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 노동력이 줄지 않냐. 경제성장 3요소 중에 1번이 노동력인데 인풋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줄죠. 그 다음에 생산성인데 무슨 여기는 카피 기술이지 독창적인 무슨 기술 혁신이 뭐 구글이나 무슨 뭐 페이스북이나 무슨 아마존이나 이런 혁신적인 기업이 나와서 삼성, 현대 이후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
그것이 벽에 부딪혔다. 그다음 투자도 돈은 좀 있는지 모르는데 마땅히 뭐 투자처가 없으니까 전부 골목 상권으로 들어가고 뭐 부동산 사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한국 경제는 이제 0%, 0% 암담하지요. 어디서 이거 벽을 뚫을 것인가? 얼마 전에 동경대학 교수 회장은 그런 진보적 지식인데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보니까 일본에는 세 개의 벽이 있고 한국에 세 개의 길이 보인다. 일본의 세 개의 벽은 일본은 관동 대지진이라고 100년 전에 막 수십만 명이 죽고 뭐 하는 100년 주기설이 있는데 그게 1924년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곧 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지식층이나 일본의 지도층, 하여튼 뭐 경제인이든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도망갈 궁리를 한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집 사고, 하와이에 집 사고, 부산으로도 콘도미니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도층이 도망갈 궁리를 하는데 뭐 이전이 있겠냐. 또 하나 일본의 1억 2,500만 명 중에 중간 나이가 전국 국민의 평균 나이가 52세. 52세인데 이게 53세, 54세, 60세를 향해서 간다 이거죠. 늙어버린 일본 어떻게 하겠냐. 그다음 또 하나 일본 정치 앞이 안 보인다. 아벨 봐라. 70년 그냥 자민당 급권 정치 뭐 이렇게 연고 정치에서 썩어버린 정치죠. 한국은 5년마다 한 번씩 막 뒤집어지고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경이롭게 보는 거지. 한국의 세 가지 길은 뭐가 보이냐? 한국에 보니까 여기는 한국이 5천만의 평균 나이가 42세인데 북한이 2,500만인데 거기가 33세래요. 33세. 그러니까 여기는 42세에서 43세, 40세 올라가다 나중에 뭐 함께 살게 된다든지 그러면 내려갈 수도 있다. 네? 지금 10살 차인데, 네? 그게 그 사람 눈에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보이는 거고, 또 하나가 동쪽, 남쪽, 서쪽은 썼는데 북쪽은 7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 북쪽을 터서 이른바 자유왕래 시대가 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것이다. 그게 하나의 길이고. 또 하나 저희가 올 때마다 식당에 가는데 식당에 갈 때마다 유심히 지켜보는 게 국을 더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면 국도 주고 밥을 좀 달라고 하면 밥도 주고 뭐 김치도 갖다 주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서빙하는 사람들 보면 뭐 조선족도 있고 몽골 사람도 있고 필리핀 사람도 있고 섞여서 사는데 훨씬 한국 사람들이 이 포용적이다 이게. 일본은 제일교포가 100만 지금 100년 넘어 거기 살고 있는데 지금도 물과 기름으로 전혀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의 그 포용성 이걸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네. OECD는 장래가 없다 그랬는데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또 보고서 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이 2030년대부터 자본주의 발달사의 예외 국가가 된다. 자본주의는 예외 없이 지금까지 어떤 패턴이냐? 영국의 산업혁명, 독일,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 중국, 한국, 뭐 쭉 일본 할 거 없이 처음에 산업화해가지고 농사짓다 공장 만들고 수출하고 뭐 이러면서 고도성장하다가 중성장하다가 성숙 단계가 되면 다 저성장으로 3%, 2%, 1%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지난 200년 동안의 산업혁명 역사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00년 이 산업화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한국이 예외 국가가 된다. 예외. 뭔 예외 국가냐? 저성장으로 낮아졌는데 다시 고도성장으로 다시 올라간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통일이 아니고 자유왕래. 자유왕래가 이루어지면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그래서 북은 두 자리 숫자 10% 이상 성장을 해서 2030년대 40년대가 되면 한국이 영국을 추월하고 프랑스를 추월하고 독일을 추월하고 마침내 일본을 추월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리고 북은 북대로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훨씬 앞질러서 1인당 한국이 남한이 한 8만 불 정도 이게 경제가 되면 북은 한 5만 불 정도 이렇게 사는 통일 비용 자체가 없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것을 우리 당대에 만들어서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이 붙여서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대외 정책은 또 국내 정치의 연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 정책은 뭐 국내 정치하고 손바닥 바뀐데 아까 국론 통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국회는 이 정치권에 지금 이제 뭐 오늘 뭐 장관 청문회도 하고 그러지만 이 흐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제도 개혁이에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국회의원들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다. 국민의 삶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1,7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냈어요. 또 그저께 한미일 3국 의원 회의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5명, 일본에서 오고 한국에서 6명 가서 10대 명이 하루에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그래요. 자기들 민주당 의원인데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데 트럼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근데 한국에서는 말하자면 그런 국정농단 대통령 끌어내서 본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미국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는 못 살지만 그런 점에서는 또 한 수 위란 말이에요. 근데 자 생각해 보면요, 30년 됐어요. 전두환 체제 끝나고 노태우 당선됐는데 노태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뭐 하여튼 식물 몰태우 뭐 그런 기억 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도 가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처음엔 막 90% 이렇게 인기도 모았는데 나중에 어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임기 말에 마지막에는 측근한테 자살하고 싶다. 늘 이 심기를 살피느라고 청와대에서 그랬다. 아니 대통령 하는 사람이 자살하고 싶다니 이게 국민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 또 김대중 대통령도 또 임기 말에는 큰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셋이 다 감옥에 가 있고 그냥 뭐 죽은 지경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서양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누가 됐어요? 이명박? 이명박은 어디가 있습니까? 집에가 있어요? 박근혜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잖아요. 자, 이것은 그 사람이 훌륭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나 우리 조 여사나 우리 김근성 선생이나 다 불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희노애락 감정이 있고 뭐 화를 낼 때도 있고 뭐 불완전해. 뭐 성인이 아니죠. 근데 불완전한 개인을 대통령이라고나 뽑아놓고는 3,000명이 넘는 사람의 임명권을 인사 임명권을 줘. 3,000명은 이름도 몰라. 300명도 모르지. 30명은 알지 모르지만 인사권만 있나? 470조, 500조, 5천억 달러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짜 자기가 물론 뭐 부하들 시켰자니만 그 5천억 달러 가까운 470조 예산을 자기가 집행해. 뭐 공무원들 시켜서 집행하는 거지만 또 그걸 또 자기가 감사해. 감사권도 있어. 그 다음에 법률도 만들어. 법률 제출권. 법의 절반 이상이 다 행정부에서 내서 만든 법이에요. 그것만 있나? 칼이 있어. 검찰, 경찰, 국세청, 뭐 정보부. 무소불위에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당선돼서 1년은 왕이 아니에요. 근데 1년 지나면 다 예외 없이 제왕이 됩니다. 왕을 만들어. 비서들이.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비서가 그 많은 권력을 해야 되니까 비서가 많이 필요해요. 몇 명인 줄 아세요? 청와대 비서가? 500명이에요. 비서가 500명이에요. 트럼프 비서가 400명이에요. 트럼프보다 문재인 비서가 더 많아요. 숫자가. 경호는 500명이에요. 자,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뭐 비서들이 공무원들이 여당에서 뭐 이제 왕으로 모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뭐든지 안 되지요. 한국 사회가 이미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근데 제도 바꾸는데 실패해버렸어요. 개헌 물 건너갔잖아요. 1,700만 명이 촛불 들고 뭘 외쳤냐. 나의 삶을 개선하라. 못 살겠다 이게. 취직도 안 되고 뭐 장사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 중에 개혁인 개헌이 물 건너가 버렸어. 남아있는 게 뭐냐? 이제 대통령 권력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되지만 국회 권력이라도 좀 바꿔라. 그게 선거제도 개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구조는요, 정치인은 정치인 자신을 위해 일해. 공무원은 공무원 자신을 위해 일해. 불쌍한 사람은 국민이 불쌍해. 이 정부가, 이 정치가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줄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부처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조직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치를 아까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는 숫자 많은 게 장땡이에요. 근데 숫자가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는 힘을 못 써. 이게 제도적 결함이 있어요. 근데 숫자가 많은 사람이 되게 또 약자야. 말하자면 자영업하는 분이 제일 많잖아요. 자영업자가 무슨 정치적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농사짓는 사람, 농민들 힘이 없잖아요. 노동자들 요새 민노총 어쩌고 그러지만 이제 악에 받쳐서 그도 노동자는 일찍부터 각성해서 유럽에서 노동자 당들 만나가지고 집권당도 하고 그리고 사민당 같은 경우 독일이든 뭐 영국의 노동당이든 스웨덴의 사민당이든 이런 근데 이제 우리 경우는 이제 물론 뭐 정의당이 있고 민중당이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목소리를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여의도 주변에 보면요 플래카드가 수천 장이야. 머리띠 매고 저 국회 앞에 보면 천막이 그냥 수십 개예요. 내 목소리 들으라고.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이 그 요구가 제대로 통로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이것을 바꾸자 이거죠. 국민 뜻에 연동해서 정치를 하게. 그 연동제라는 게 그거예요. 국민 뜻에 연동해서 뭐에 비례해서 준 표수에 비례해서 그 의석을 줘라. 농민들이 막 외치면 농민당을 만들어서 표를 모으면 그 표수만큼 농민을 국회에 보내라. 소상공인당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표가 보이면 그만큼 대변을 청년들 특히 청년은 지금 19살부터 40살 미만의 유권자가 36%, 100명이면 36명이 20대, 30대, 19살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문제는 청년이 제일 잘하니까 청년들이 국회에 가야 돼. 그런데 현재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39살이고 그러니까 청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정치 선진국들 보면 청년 국회의원 20, 30대가 3분의 1 이상 돼요. 덴마크 같은 나라는 행복도가 1등인데 국회의원 숫자가 42%더라고. 20대, 30대가. 젊어요, 젊어. 우리는 한국은 몇 명이라고 해요? 청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결혼도 못해, 연애도 못해, 취직도 못해, 뭐 알바, 뭐 앞이 안 보여, 암담하단 말이야, 암담. 네? 서울대 학생들은 취직이 잘 됩니까? 네. 하여튼 청년 문제는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은 길이 없어요. 뭐 청년당 만들어서 나와봐야 다 떨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네? 독일에 녹색당이 나와가지고 지역구에서는 한 명도 해요. 근데 녹색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비례대표가 66명이 됐어요. 오늘 아침 쭉 목표가 나왔지만. 예? 네. 그러니까 청년당이 지역에 다 떨어지더라도 제도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연동. 그러니까 36% 100명에 36명이 청년인데 청년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예를 들어 뭉친다. 그래서 아니 10%만 모아준다. 10명. 청년 중에 한 10%가 모여졌다. 그럼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 몇 명이에요? 30명을 다 줘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주장이에요. 100% 연동제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거를 좀 반쪽만 하자 뭐 해갖고 지금 50%짜리 연동제인데 그놈이라도 하면은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뭐냐면 10% 얻으면 30명 줘야 되잖아요. 300명에서 10%가 30명이니까. 근데 절반만 주자. 15명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눠주다 보면 남는 또 의석이 있어요. 전국구 비례대표 75석 중에 계산하면 한 30석이 남는데 그 30석을 또 10%만큼 줘라. 그럼 3석을 주니까 10%를 얻고 지역에서 다 떨어져도 최소한 18명의 25살, 26살, 31살, 32살 젊은 청년들이 국회를 들어가면 사실
풍경이 바뀌어버려요. 풍경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제 이걸 다당제라고 그러죠. 다당제. 지금은 양당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가 작년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서 자, 한국 사회를 바꾸는 핵심은 정치를 바꾸는 거고 정치를 바꾸는 것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 당의 운명을 걸겠다 하고 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8개월 왔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민주평화당과 정동영이 없었으면 이 문제는 그냥 죽은 이슈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끌어올리기는 이제 끌어왔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 국민들이 눈을 좀 뜨고 이게 국회의원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국민의 문제구나. 이것만 깨닫게 되면 이건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돼. 제 말씀이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국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뭐 애들 키우는 문제고 노후 문제고 뿌리를 캐 들어가면 어디에 닿느냐? 다 정치에 닿아요. 정치 문제예요. 정치 문제. 이 미세먼지도 정치 문제예요. 정책의 실패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은 이 국내 정치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고 또 대외 정책에 있어서 이 분단과 대결과 근친 중의 이 70년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바깥으로는 한반도 정책으로는 자유왕래를 어떻게 실현하는 그것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바로 국민의 주권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계획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감사합니다.